네, 안녕하세요. 해공 2학년 학생들. 김지숙 선생님의 병가로 인해 여러분과 4월 한 달 동안 함께하게 된 역사쌤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아마 3차 시에서 4차 시 정도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만 친다고 합니다. 다큐 감상문 쓰기 같은 몇 가지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김지숙 선생님이 돌아오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수업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기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4단원을 나가게 될 텐데 3단원 마지막 차시는 세도정치와 사회변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4단원은 시기상으로 세도정치와 이어지는 때인 것인데요. 세도정치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삼정의 문란이었고요. 이 부분은 이번 시간에도 조금 다루게 될 것이고 다음 차시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를 설명하면서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국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청의 개항 과정과 일본의 개항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가 개항하는 동안 조선은 뭘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차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첫째, 제국주의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둘째, 서양 열강의 침략과 청과 일본의 개항 과정을 파악한다. 셋째, 서양 열강의 침략과 조선의 개항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상영을 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는 건 결국 타노스가 지적한 문제와 다르지 않을 텐데요.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는 1798년 인구론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책 내용은 한마디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었죠. 현재 인류의 수는 질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해 적절히 유지되고 있을 뿐 이대로 가면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결국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멜서스 트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혁파된 이론이지만 중요한 건 이 책이 출간된 19세기 당시로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론은 다윈의 진화론에 힌트를 제공했고 다윈의 진화론은 또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기반 위에서 제국주의라는 이념이 탄생합니다. 그럼 제국주의는 뭐냐? 이건 그냥 복고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랑 같은 접근법입니다. 서양에서 제국은 곧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꼴 제국이죠. 좀 잘나가는 국가들은 다 한 번씩 로마의 계승자를 자처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로마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변 세력을 정복하고 또 정복합니다. 19세기 서양인들은 이러한 정복의 연속이 로마를 1000년 동안 번영시킨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로마를 본받겠다는 정신이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죠. 교과서 하단에 자료 읽기 제국주의의 본질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 볼게요. 세실 로즈라는 영국의 케이프타운 총독은 내란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다퉈봐야 지역구니까 힘을 합쳐서 전국구로 나가 놀아야 한다는 거죠. 청의 개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불평등 조약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불평등하다는 건 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난징 조약의 경우에는 5개항을 개방하고 영사관을 설치하게끔 했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만 이 영사관 설치와 관련해서 치해법권과 영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영국인이 중국인을 찔러 죽이게 되면 중국 관리는 현장에서 그 범인을 잡았어도 범죄자를 중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영사관에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말도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홍콩 이 조약에 의해서 영국에 할양된 것입니다.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은 개항장이 더 늘어나고
기독교 포교의 자유와 외국인의 여행 허용 등의 조항이 추가가 됩니다. 비자도 없는데 중국에선 비자를 내줄 생각이 없는데 선교를 하든 장사를 하든 영국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 배상금 문제가 있죠.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택에 침입을 해서 일방적으로 해놓고 결국 합의를 보긴 봤는데 난 지금 전치 8조를 입었어. 근데 상대방한테 생채기가 좀 났다고 오히려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더 황당한 점은 이런 아편 전쟁을 거치고 중국인들은 군사력이 문제라고 진단을 하고 양무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정작 만주족 귀족들은 한족 관료들이 이러한 개혁 시도를 하는 걸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험하게 생각을 했고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 결과 양무운동은 결국 실패하게 되죠. PPT 본문의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본도 중국의 광저우처럼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섬을 개항장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처음에는 그 이상 개항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인데요. 제국주의랑 민주주의가 굉장히 안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지만 양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 국가의 정치인들은 외국인에겐 책임을 질 이유도 필요도 없고 유권자인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지겠죠. 아직 보통 선거가 도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 선거권은 재산을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 치고 주식하지 않는 사람들 없죠. 이때는 동인도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투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인도 회사에 투자를 한 이런 상황, 마치 오늘날 우리 지역에 예산을 따오면 재선이 되는 것처럼 식민지 하나를 따오면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정치인들은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페리제독의 흑선 사건이라고 해요. 어느 날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위협적인 시커먼 증기선 몇 척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권총 정도면 그냥 안 열고 버틸 수 있겠지만 대포를 들고 있죠? 어쩔 수 있나, 개항을 해야지. 이게 또 운요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데 이때 자기들이 당한 걸 나중에 조선에 똑같이 한 겁니다. 이때 문호 개방을 결정한 게 에도 막부의 쇼군이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한 비판을 받습니다. 쇼군이라는 지위 자체가 원래는 오랑캐를 막아서 일본을 지키는 역할이라는 지위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졌다 하고 미국의 문을 열어 제껴버렸으니까 국내 통치의 명분을 잃게 된 겁니다. 에도 막부 외에 사스마나 조슈 이런 번들이 나서서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에게 정권을 돌려주는 이른바 대정봉환을 성사시킵니다. 이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건데 메이지 유신이 양무운동과 달랐던 점은 제도개혁을 배제한 중체소용론과는 달리 제도개혁을 포함하는 문명개화론에 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명개화론을 주창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인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본에 갈 일이 없겠지만 일본에 갈 일이 생긴다면 이 할아버지를 꼭 만나게 될 겁니다. 기억하기 쉽게 마넨 할아버지라고 기억하세요. 마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이 좀 넘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 같은 사람인데요. 일본으로의 유학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게이오 기주쿠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연세대쯤 되는 학교도 세우셨고 문명개화라는 이름에서 보이듯 구한말 개화파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개화론 이외에도 이 할아버지가 탈아론이라는 걸 또 주장을 해요. 아시아를 벗어나자는 논리인데 일본은 다른 중국이나 조선 같은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조선은 반개국, 그러니까 반만 개화된 좀 모자란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 일본이랑 같이 갈 수 없고
자기들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양의 문명국들과 함께 역사의 그런 발걸음을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논리죠. 나중에 되면 이 논리로부터 대동아 공영론이라든가 우리가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로 이어지고요.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시아랑 손절하고 유럽처럼 해보자, 미국처럼 해보자, 이런 논리를 했던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네, 외척 세력의 득세는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19세기에는 조금 특수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정치기관을 건전하게 유지해줬던 붕당제가 노론의 일당전제화로 유명무실해지면서 외척 세력을 견제할 만한 정치 세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순원철 3대왕이 모두 왕권 강화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세도 정치라고 해서 세도 가문이 왕을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럴 거면 그냥 지들이 왕하지 왜 비선실세로 남아있겠습니까? 왕족만이 지니는 권위, 정통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판에 맞지 않는 세도 정치기에조차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탄핵이 가능한 대통령과는 달리 왕정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번 왕이 되면 왕은 왕입니다. 강화도에서 농사짓다가 왕이 된 강화도령 철종조차도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왜 세도 정치를 종식하지 못했겠습니까? 안동 김씨한테 죽을까봐? 말이 안 되죠. 세도 정치를 종식시킨 건 누굽니까? 대영군입니다. 대영군이 뭐 10만 대군이라도 몰고 위화도 해군에서 안동 김씨를 다 때려 죽였나요? 아니죠? 병조판서부터 운영 대장들까지 안동 김씨랑 연줄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왕도 아닌 대영군이 고작 국왕의 생부라는 권위만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죠. 이것은 조선의 정치가 우리 생각처럼 뭐 노론소론 이런 진영 논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너랑 나랑 친구, 같은 과거제 동기, 이런 인간관계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순원철 3대 왕은 왕권이 특별히 약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게 왕권 강화라는 말이 왕권 약해서 강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는 이미 근세사회입니다. 왕위 계승의 원칙도 분명하고 관료제와 상비군이 갖춰진 나라입니다. 이쯤 되면 왕권은 항상 갑입니다. 우리가 왕권 강화라고 배우는 내용들은 절차상의 문제죠. 정치적 문제를 왕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나 귀족, 조선 같은 경우는 양반들과 협치를 할 것인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도 정치기에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보는 것과 달리 그냥 이 시기 임금들이 좀 무능하고 인생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선거철 되면 전통시장에서 어묵 먹으면서 사진 찍는 정도의 관심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면 자기들 수라상에는 맨날 고기가 올라오니까요.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선거는 5년만 기다리면 다시 해볼 수 있죠. 근데 왕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아전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마음의 편지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령도 안 도와줘. 왕도 관심 없어. 그럼 그보다 높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하느님밖에 없죠. 왕조 말기에 종교가 유행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고, 또 현실 경제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종교단체들이 이런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돕고 살자, 이런 상호 구조의 이념이 유독 강해요. 가령 이런 겁니다. 너 하느님 믿을 거야? 믿어? 그럼 우린 형제니까 내가 이자 없이 쌀 빌려줄게. 그러면 맨날 세금만 걷어가는 나라님보다 하느님이 더 좋죠? 이래서 천주교가 조선에서 유행하게 되는 거고, 그거 보다가 이왕이면 최재호 같은 사람은 느그 하나님보다는 우리 한울님이 좀 더 좋지 않냐? 해서 동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활동이 왜 문제가 되나요? 네, 사람들이 목사 말은 듣는데 공무원 말은 안 듣게 되죠. 공권력이 무시당하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사교라고 부르고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 와중에 바닷가에 외국 군함이 와서 한 번씩 연습삼아 대포도 쏘고 그러면 많이 불안하겠죠.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19세기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전라도쯤에 그려진 문양은 궁을기라고 해서 궁을 문양이라고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천도교,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게 되는데 천도교의 문양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국주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고 청과 일본의 개항 과정 그리고 19세기 조선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이번 차시에 배우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